자, 해내메드 문학 수업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서울 1964년 겨울을 분석합니다. 자, 우리 보는 자습서 169쪽이에요. 169. 자, 열어서 준비. 자, 김승호. 서울 1964년 겨울. 자, 서울은 공간적 배경이고 64년이 시대 배경이네요. 이렇게 겨울이 계절 배경, 시간 배경인데 1964년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이때가 자, 근대화 60년대 박정희 시절에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죠. 그러니까 다들 돈의 노예가 돼서 그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성이 소외되는 그런 시기의 문제가 발생했겠죠. 자, 살펴봅니다. 이 작품은 문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를 다루고 있다. 인간 소외가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한국전쟁 후에 급속도로 근대화가 추진되던 1960년대 사회 모습 살펴보고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보자. 지금이 더 심각해진 거죠. 자, 밑에 도움을 볼까요? 작품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은 64년의 겨울이며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다. 1960년대는 도시화, 근대화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자 이로 인해 산업사회 문제점 또한 부각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서울은 이 같은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작품 읽어보자. 자, 앞부분 줄거리 처리. 1964년 겨울밤 시골 출신으로 육사 시험에 실패하고 구청에 그 청년들 군대 보내는 일 병사계에 근무하는 25살의 나 동그라미칩니다. 1인칭이죠. 나는 우연히 선술집에서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거죠. 안을 만난다. 자, 안이 어떤 사람이냐? 부잣집 대학원생, 나와 동갑내기다. 25. 나는 가난한 청년이고 안은 부잣집 출신이고 대학원생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길거리에서 파리, 꿈틀거리는 것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자, 이 파리, 꿈틀거리는 것, 이거는 현실에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여기다 뭐라 쓸까? 자, 현실적 의미가 없는 사소한, 자, 사소한 소재인 거죠. 근데 이걸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나눕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는 자체가 이 두 청년은 그 현실에서 겪는 그 소외감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소외감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상대방이 알아듣길 바라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만족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자체가 소통을 원하는 것이 아닌 소통용이 아니라 소통이 아닌 거의 독백 차원의 자기만족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건 말건 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한다. 이런 차원이죠. 자, 이제 작품으로 갑니다. 우리 다른 얘기 합시다. 하고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는 이 친구를 골려주기 위해서 뭐 딱히 서로 간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친구 골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음성을,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술 취한 사람의 특권을 맛보고 싶어서. 이게 뭐죠? 앞에 사람이 있어도
얘기를 하는데 내 음성을 나만 들어. 이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건 안 듣건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체 도취하는 거죠. 이게 뭐다?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소통이 아닌 독백지향의 대화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을 주고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족적인 차원의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런 면에서 소외되어 있다. 서로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하는 이런 소통 목적이 아닌 독백성 얘기. 평화시장 앞에 줄지어 선 가로등들 중에서 동쪽으로부터 8번째 등은 불이 켜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서로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자 나는 그가 좀 어리둥절해 하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얘기를 계속했다. 이러니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의사소통 의도가 없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신백화점 6층의 창들 중에서 그중 3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그런 잡소리들을 짓거립니다. 그러자 이번엔 내가 어리둥절해질 사태가 벌어졌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저 친구가 띠용하고 뭔가 이렇게 혼자 고민에 빠지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자, 이제 아내 반응, 아내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 아니 이제 내가 어떤 코드로 말하는지를 알아차렸다는 얘기죠. 그가 빠른 말씨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나하고 아니 서로를 소외시키는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 둘이 상태가 비슷해서인지 상대방이 어떤 코드로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자, 볼까요? 읽기 중 할 때 오른쪽에 봅니다. 날개. 나와 안의 대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자. 나와 안의 대화는 그런 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이들의 대화는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로의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는 단절된 대화다. 상대방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가 하고 싶은 그 무의미한 말들을 늘어놓을 뿐이죠. 그들은 서로에게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 타인이 어리둥절해하거나 당황하는 것을 즐기며 자기 세계에 빠진 채로 말을 하고 있다. 자기만족적이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자, 이거 한마디로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 밑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게 작가의 의도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아니 나를 흉내내면서 또 지도 자기 만족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32명 있는데 그중 여자가 7명, 어린애 5명, 젊은이 21명, 노인이 6명. 자, 내가 짓거린 말이나 아니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자, 그건 언제 일이죠? 오늘 저녁 7시 15분 현재. 아! 하고 나는 잠깐 절망적인 기분이었다가, 자, 그 반작용인 듯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져서 왜 그럴까요? 자, 안도 나처럼 자기 위주의 세계, 고립적 세계에 빠져 있는 나와 같은 그 부류의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말합니다. 자, 단성사 옆 옛날에 그 영화관에 있었어요. 저희 종로에. 단성사 옆 골목에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2장 있습니다. 무의미한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언제? 지난 14일 저녁 9시 현재. 자, 적십자병원 정문 앞에 있는 호두나무 가지 하나는 부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자, 상대방과의 소통이 목적이 아닌 단절형 대화를 늘어놓습니다. 이런 면에서 둘이 이제 같은 과, 같은 부류라는 게 확인된 거야. 그러자 우리의 말투는 점점 서로를 존중해 가고 있었다. 자. 옆에 한자성어를 하나 써보면은
끼리끼리 비슷한 놈들끼리 어울리고 있는 거죠. 자, 유유상종 이렇습니다. 비슷한 부리끼리 어울리고 있어요. 자, 나는 하고 우리는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 써볼까요? 이구동성이라고 씁니다. 이구동성. 서로 입은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구동성. 자, 그럴 때는 번갈아서 서로 양보했다. 나는 이번에는 그가 말할 차례였다. 서대문 근처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 전차에 도로리가 자, 정식 영어는 트롤리죠. 트롤리 작은 그 바뀝니다. 내 시야 속에서 꼭 5번 파란 불꽃을 튀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밤 7시 25분 거길 지나는 전차였습니다. 안영은 오늘 저녁엔 서대문 근처에 살고 있었군요. 예, 서대문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난 종로 2가 쪽. 영보 빌딩 안에 있는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2cm 가량의 손톱 자국이 있습니다. 하하 하고 그런 소리내 웃었다. 저희는 시덥지 않은 무의미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서로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건 김영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자국이겠죠. 자, 안형이고 김형이고 이 작품의 서술자 나는 김형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나는 무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어떻게 아세요? 그에게 물으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은 못 되더군요. 역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이 간직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뒷맛이 마지막 느낌이 좀 좋지 않더군요. 나는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기분이 좋았을 때가 말을 하고 있는데 좋았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그것에 대한 무의미한 말들을 늘어놓은 거죠. 혐오감이 치밀어서 또 그런 말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거죠. 나는 말을 마치고 그의 의견에 그렇지 뭐 동의하는 고깃짓을 해버렸다. 귀찮으니까. 그러자 그때 나는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 30분 전에 들은 말이 틀림이 없다면 지금 내 옆에서 안경 번쩍이고 앉아있는 친구는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이고 나랑 달라. 대학원 높은 공부한 청년이다. 그런데 왜 얘가 나랑 비슷하지? 왜 그가 이래야만 하는가? 이래야만 되는가? 라는 데서 자, 소외된 인생. 나는 가난하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밀려난 그런 마이너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에 대한 어떤 염증 그러면서 소통이 단절된 그런 식의 넋두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데 저는 잘난 놈인데 못난 자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형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 대학원생이라는 것도 하고 내가 물었다. 안형이 하는 말. 자, 부정을 안 합니다. 그래 우리 집 부자야. 부동산만 해도 대략 3천만 원쯤 되면 부자가 아닐까요? 물론 내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말입니다. 그 대학원생이란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까 자 한번 까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그는 호주머니 뒤적거려서 지갑을 꺼냈다. 아야 뭐 학생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안형 같은 사람이 나랑 달리 부잣집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서 나 같은 친구, 못난 친구나 간직할 만한 일에 대해서 이게 사소한 무의미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건 자, 그는 좀 열띤 음성으로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그럼 김영이 추운 밤에 이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밤거리를 쏘다닌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근대화 되어가는 사회상 속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방황하는 거죠. 밤거리 쏘다닌다. 자, 그러면 뭐 그 인생을 이렇게 규범적으로 살지 못하고 밀려난 인생이거나 소외된 존재들이 방황을 하는 거죠. 길거리 나와서.
자, 내가 답합니다. 습관은 아닙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돈이 좀 생길 때 그냥 나와서 배회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하숙방에 들어앉아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하숙방에 들어앉아도 소외감을 느끼고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게 좀 더 낫다. 그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뭐가요? 그 뭔가가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해도 좋겠죠. 나는 김영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래요. 자,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이게 안의 느낌이죠. 자, 이 잘난 놈 아니 밤에 거리에 나와서 헤매는 이유가 뭐냐? 해방된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죠.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김영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아, 글쎄요. 나는 사물의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거리감을 두고 바라본다. 안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이게 아니 말하는 겁니다. 글쎄요 좀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그 알몸 벌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놓고 쩔쩔맨단 말입니다. 자, 밤에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 쩔쩔매는 모습으로 사물들이 보인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일이 말입니다. 자, 밤에 나와서 얘는 좀 이렇게 그 뿌듯함, 다 자기 밑에 복종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의미요? 자, 내가 하는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2가에 있는 빌딩들의 벽돌수를 헤아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미 쪽이란 얘기죠.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난 그냥 그런 것이다. 아, 그렇죠. 자, 아니 말합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김영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이 밤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함께 그거나 찾아볼까요? 일부러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붙이지 말고요. 아, 좀 어리둥절. 그게 안녕의 대답입니까? 나는 좀 어리둥절. 갑자기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나는 특별히 의미를 추구하는 게 없어요. 아, 참 미안합니다. 내 대답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군요. 그냥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밤거리로 나온다고 해서 자기가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이번엔 목소리 낮춰서 말했다. 김영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이 다른 길은 아는 부잣집, 김은 가난한 집.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이 같은 지점이 밤거리를 헤매는 그 무의미한 단절적 말을 주고받는 그런 유사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라 해도 우리 탓은 아닐 거예요. 이번엔 쾌활한 음성으로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 잔씩 하고 헤어집시다. 난 한 바퀴 돌고 여관으로 갑니다. 가끔 이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는 밤엔 나는 꼭 여관에서 자고 갑니다. 아니 하는 말이에요. 여관을 찾아든다는 이 프로그램이 오늘 하루의 일과 그 프로그램이 내게는 최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아니 대화를 주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인데 나와 아니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이렇게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나와 아니 주고받는 얘기들 의미가 뭐하고 불분명하다. 자기만족적인 것이죠.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둘은 좀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꽤 이제 길게 남아 있는데 자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자. 우리는 자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더치페이.
그때 한 사내가 한 산에 내모쳐 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소개됩니다.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곁에서 술잔을 받아놓고 연탄불에 손을 쬐고 있던 산에 있는데,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을 쬐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는 그런 꼴을 하고 있었다. 그 신용이 모습으로 보니까 불 쬐고 싶어 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죠.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하게 발라서, 이 포장마차에서 옛날에 전기가 없으니까 카바이트를 이용해서 그 불꽃을 만들어 조명으로 썼어요. 그 불꽃이 너풀거릴 때마다 머리 위에 그 하이라이트가 그 불빛이 반사된 거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선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한 36살짜리 사내였다. 아마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간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여기까지가 그 사내의 외양을 묘사한 겁니다. 아무튼 그 사내가 나나 안중에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쪽을 향해 말을 걸어온 것이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든지 얼마 있습니다만. 힘없는 음성을 했다. 그 힘없는 음성을 봐서는 꼭 끼어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 같기도 했다. 나와 아는 잠깐 얼굴을 마주보고 나서 뭐 아저씨 술 것만 있다면 뭐 마다할 건 아니죠 라고 말했다. 함께 가시죠. 세 사람이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자, 고맙습니다. 우리를 따라왔다. 아는 일이 좀 이상하게 되었다는, 자, 아는 사내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마음이 마뜩지가 이렇게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진 않았다. 자,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의외로 재미있게 놀게 되는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전혀 모르다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끼리 놀게 됐을 때 의외로 재밌었어,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친다는 얼굴로 요란스럽게 즐거워 이렇게 요란스럽게 끼어들어야 일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갑자기 목적지 잊은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느릿느릿 걸어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풍경이 묘사됩니다. 전봇대에 붙은 약 광고판 속에는 예쁜 여자가 뭐 춥지만 할 수 있느냐는 듯한 그런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떤 빌딩 옥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이 열심히 명멸 깜빡이고 있었고, 소주 광고 곁에서는 약 광고의 네온 사인이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는 듯 황급히 꺼졌다가 다시 켜져서, 이게 명멸입니다. 명멸하면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고, 자, 길거리 풍경 묘사죠. 이젠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예나 지금이나 거지들이 있죠. 자,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 있었고, 그 돌덩이 앞을 사람들은 힘껏 웅크리고 겨울이니까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거리 풍경을 묘사한 겁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휙 날려 거리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 종이 조각은 내 발밑에 떨어졌다. 그걸 집어들었는데 미희 예쁜 여자 서비스, 특별히 싼 값으로, 뭐 이렇게 그걸 강조한 어느 비어홀 맥주집의 광고지였다. 자, 당시 60년대 겨울 서울의 거리 풍경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아저씨가 아내에게 물었다. 9시 10분 전입니다. 저녁들은 하셨습니까? 난 아직 저녁을 안 했는데 제가 살 테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먹었습니다. 자, 이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게다가 동시에 말한 게 이거죠. 뒤에 혼자서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는 음식 먹으면서 자기 얘기를 좀 들어주길 바라는 거고, 우리는 그 사내의 의도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세요. 따라가 드릴 테니까. 자, 아니 그 안 됐는지 뭐 이렇게 말을 거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처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가서 앉았을 때 아저씨는 꼭 한번 간곡하게 우리가 뭘 좀 들 것을 권했다. 우리는 안 먹는다 그랬지. 아저씨만 드세요 그랬는데 우리도 좀 먹으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사양했다. 그는 또 권했다. 아주 비싼 걸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나는 그의 권유를 철회시키기 위해 저 아저씨 자꾸 그러면 진짜 비싼 거 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권유를 하지 않잖아. 권유하지 말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했는데 아저씨는 의외로 사양 마시고 뭐든 아무리 비싼 거라도 시키세요 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보탭니다. 돈을 다 써버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자, 얼마에 그 남아있는 돈 다 쓰겠다라는 거죠. 이 돈이 왜 이렇게 다 써버리려고 하는 거냐. 이 사람의 사연인 즉 아내의 시체를 그 병원에 넘기고 받은 돈이죠. 그래서 이거 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상태로 이 돈을 쓰면서 더 이상 이승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 돈을 다 써버리고 생을 마감할까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이게 섞여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살짝 봅니다. 중국 요리집. 자, 이 공간의 의미를 분석해 놨습니다. 중국 요리집 안에 방이라고 하는 작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나, 안, 사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와 안은 자기 얘기 들어주길 원하는 사내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작가는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결국 나, 안, 사내 셋 다 단절된 현대인의 인간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사내는 계속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일을 얘기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젠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네, 그거 안 되셨군요 하고 안과 나는 각각 자 조의를 표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의사표시죠.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 포도철엔 안양, 여름이면 대천, 가을엔 경주, 밤엔 영화 구경, 쇼 구경, 열심히 극장을 쫓아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즐거웠던 삶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무슨 병원이셨던가요? 급성 뇌막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급성 뇌막염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나는 고개 떨구고 한참 동안 뭔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 그만 가는 게 꺼진다. 우리 그냥 가는 게 어떻겠느냐 눈치를 보냈다. 제가 이 아저씨와 같이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튀지 못하고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사내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 왕래는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자, 할 수 없었어요 밑줄. 자, 밑에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엇을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한참 후에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아내의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나는 서적 월부 판매 외교는 외판원이죠. 외판원.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병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 돈 4,000원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병원 울타리 안쪽에 죽은 아내, 사내는 밖에 있었겠죠. 사내와 아내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자, 자, 아내가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자,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리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 자르고 칼로 배를 찍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죠? 생각할수록 이 사내의 심정이 찢어지겠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만 그 신분읍군 그 종업원이 닭광 노란무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아내의 시신을 넘기고 받은 이 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우리 부담이 되죠.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요청하자 우리는 생각했어요.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하고 사내는 우리와 만나러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으로는 울고 다른 쪽으로는 웃고 있었으며 자, 이게 이제 서서히 자아가 분열되는 거죠. 자,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슬픔인 거고 자, 이 다른 쪽으로 웃고 있는 것은 이 돈을 이제 이 청년들하고 다 써버려야 되겠다라는 자기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인 거고 자, 아는 도망칠 궁리를 하기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이것도 단절된 대화죠.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자, 셋이 함께 거리 나와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피며 반짝거리고 있었고 전봇대 아가씨는 거기에 이제 또 그 광고 모델이 있는 거죠.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다. 자, 이것이 곧 그 당시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전개 부분 정리해 봅니다. 죽은 아내의 시신을 판 사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나와 안. 사내는 나와 안에게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갑니다. 자, 사내는 뭐 계속 이런 얘기가 쭉 이어져요. 자, 중간 부분 줄거리.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넥타이와 귤을 사준다. 갈 데 없는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 불구경 갑니다. 또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단절된 대화, 소통 단절. 사내는 남은 돈을 불 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자, 뭐죠? 왜 그러죠? 아내의 시체를 판 자신의 그런 비인간적 행동에 대한 자기 절망의 표현인 거죠. 사내에게 돈이 떨어지자 나와 아는 사내와 헤어지려 하지만 혼자 있기 무섭다며 같이 지나고자 합니다. 사내는 여관비가 있어야 되니까 월부 책값을 받으러 가지만 돈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태. 우리는 모두 고개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 찬바람. 몹시 춥군요.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안이 말합니다. 이 안이 가장 철저한 개인주의자야. 자,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주의. 자, 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지요? 라고 안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 나는 같이 있자. 나는 안보다는 조금 착해요. 아저씨를 생각해서 같이 있자고 말합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부만 바란다는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사내의 심정은 결국 안에 따라 가는 마지막 밤인 거죠.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멍한 겁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자, 여관에 들어서면서 좀 거북스러움을 느낍니다. 이 여관에 비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찌꺼리며 같이 다니던 길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좋았던 셈이었다. 자, 거리는 세 사람이 함께 다녔죠. 이제 여관은 각자 들어가자 그러잖아. 벽으로 나뉜 방들. 이 벽으로 나뉜 방이, 자, 써줄게요. 자, 이게 바로 현대인이 놓여 있는 소외 공간이죠. 현대인의 소외 공간.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안, 자기 캐릭터를 유지합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자, 이렇게 각자 자자 계속 안이 반복합니다. 혼자 있기가 싫어요.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그러자 안이,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끝내 거부하죠.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그 사완, 심부름하는 아이가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밑에서 나갔죠. 인간적 유대관계에 믿지 못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의 상호 소외된 인간관계가 표현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투라도 사다 놉시다. 또 안이 반대하겠죠. 자, 아니 뭐라고 말할까요? 피곤하다 그러겠죠. 그냥 자자라고 말합니다. 자. 넘어가 버렸구나. 자, 아니 하는 말,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은 두 분이나 하세요. 하고 들어버렸다. 자, 아니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 N. 자,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자, 여기 묶어봅니다. 자, 여관에 들어가서 자기 신상 정보를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고 가짜를 적어 놓죠. 이게 곧, 자, 현대 사회에서 팽배해 있는 익명성,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사원이 가져다 놓은 자릿기를 마시고, 자, 이 자릿기가 요즘 여러분들 잘 모르죠? 자, 자릿기가 뭐냐? 이거 봅니다. 오른쪽에 봅니다. 자릿기.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해 잠자리 머리맡에 준비해두는 주전자에 물 같은 거 놔두죠. 이게 자릿기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포카리 스웨트라는 음료 있잖아. 포카리 스웨트 음료 이렇게 보면은 그 글씨를 보면 거기에 자릿기에 적합함 이렇게 또 써놨어요. 내가 눈이 밝아서 봤었는데 그 자릿기란 단어가 포카리 스웨트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자, 봅니다. 이따 절정 부분. 자, 여관에 세 개의 방에 칸칸이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단절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중에 가장 이기주의, 가장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인간이 안이죠. 안. 자,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갑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동그라미. 그 안은 사내의 자살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이 속삭. 예? 나는 놀랍니다. 방금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내가 따라서 이제 말을 되뇌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자. 시끄러지게 도망가자. 자, 사람이 죽었는데 참 이놈들 못된 놈들이죠. 현대인의 개인주의 경향이 드러납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자, 이때 개미 한 마리가, 개미 동그라미,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뎠다. 자, 이 개미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개미를 의미를 부여하면은 자, 죽은 사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죽은 사내 또는 나의 양심. 자, 어쨌든 밖으로 나옵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쌀랑눈이 내리고 잤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나는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봅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할 수 없죠. 난 짐작도 못했는데.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은 우리들 어떡하라는 건지 하고 아저씨한테 짜증을 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아내 하는 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놔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변명. 그냥 귀찮아서 놔둔 것인데 놔두면 죽지 않을 것 같았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약을 가지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 분명 25이죠? 자, 아니 말하는 것. 자, 사내의 죽음을 방치하고 귀찮아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성찰,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죠? 아니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아저씨 죽었는데 이렇게 둘이 튀고 있는 이 상태, 우리 나이가 지금 25이죠? 자,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자, 두려워집니다. 자, 이 상황 자체가 두려운 거죠. 같이 여관에 투숙했던 사람이 하나 죽었잖아. 자, 또 좀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이 두려워진다는 게 곧 이 성찰에 관련된 것으로 젊은 세대인 내가 또는 우리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반성이 된다는 것이죠. 뭐가요?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자,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늙어버렸다는 얘기는 이 도시의 삭막한 인간관계에 너무 깊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죠. 젊은이답지 못하게 늙은이처럼 오늘 벌어지는 상황을 너무 당연시한다.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으로 이건 역시 성찰, 반성적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하여튼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자, 이러면서 삭막하게 자, 인간적 유대감이 없는 반절된 인간관계를 마지막까지 보이겠습니다. 나도 그의 손을 잡아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밖으로 내다보니 그 안형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 안이 생각하는 것이 이 도시의 삭막한 인간관계 속에 물들어버린
젊은이로서 자기 모습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읽기 중 활동법입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는 사내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나에 비해 타인에게 방관자로 살아가는 태도로, 마치 늙은이처럼 타인에게 방관자로 살아가는 태도에 너무 익숙해졌음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변질된 자신의 태도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타인에 대한 그 무관심, 이렇게 물들어가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살펴봤고요. 자, 뒤에 자, 거의 뭐 다 다뤄진 거니까 앞부분 가서 작품 정리를 해봅니다. 169조로 갑니다. 자, 169 나와라. 자, 169쪽 작품 정리 봅니다. 단편소설, 현실고발적, 사실적. 주제, 가치관을 상실한 현대인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징 하나, 196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이 미칩니다. 전형성은 대표성을 뜻해요. 그 당시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 당시 시대가 당면한 문제, 인간 소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뭐 특별한 사건 없어요. 특별한 사건 없이 단편적인 사파, 에피소드들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 등장인물 간의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대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현실, 이것도 인간 소외 현실이죠.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작품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